생각해보니까 서병수 의원님을 모신 게 꽤 오래됐습니다. 맞습니다. 아니, 저는 서병수 의원님 하면은 딱 가장 뇌리에 박혀있는 게 네. 저는 엔비디아 $200 갈 때까지 안 팔 겁니다. 그때가 언제 100달러 막 넘어서면서 막 버블 논란이 엔비디아 이건 버블이다. 왜 그 다모다란 교수도 막 자기가 맞습니다. 팔았다 막 네. 하고 할 때 그 2배 이상을 보신다는 얘기에 속으로 아, 저분 왜 저러시지? 했는데 $200 넘었었죠.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도 검토를 해보니까 예. 제가 2024년 6월 달에 여기를 처음 예, 출연했어요. 근데 그게 제가 앞에 있던 전작 책이 나왔던, 저 책이 나왔던 게 2025년 AI 슈퍼사이클이 온다. 24년 5월에 정식 출간이 됐고, 그 전에 한두 달 전에 나오긴 했는데, 그맘때쯤에 이제 책 내면서 첫 출연했고, 맞아. 그 뒤로는 이제 연말에 한번 11월 달, 2024년 11월에 출연했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은 그 책 출간할 때 여기인지 어딘지 기억은 안 나지만, 그때도 엔비디아 200% 공개적으로 얘기를 해버려서. 맞아요. 저한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뭐 더 이상 뭐 속일 수 없으니까. 근데 사실 저는 실제로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지금도 그렇게 보고 있고. 근데 이제 요즘에 사실 이제 고민을 하는 거는 이제 그 시점에서는 200불 정도가 맞았고. 네. 지금 시점에서는. 1년 반 전에. 1년 반, 뭐, 그때는 충분히 가능했고. 요즘에는 일단은 위로는 열려 있다고 봐요. 차익 실현할 때는. 아직은 조금 부족하다. 왜냐면은, 뭐 1년에 아무리 뭐 엔비디아가 많이 가긴 했지만 50에서 100% 정도 오른다고 생각을 하면은 네. 굳이 급하게 팔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아니 뭐 여기에서 근데 이제 뭐 저 아시는 분 중에서는 뭐 사실은 저보다 훨씬 세게 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서 물론 주변에 그런 사람들끼리만 모이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얘기하면서도 드리겠지만 지금 엔비디아에 대해서 시장에서 과소평가하거나 잘못 보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과소평가. 뭐 AI 버블론에 대한 것도 되게 지금 여러 가지 부분에서 문제가 많거나 현업에 있는 거하고는 되게 상황이 틀리고 뭐 TPU에 대한 것들도 되게 좀 논쟁의 여지가 많은 부분인데 이미 가시화되면 또 이제 투자 업계나 이런 쪽에서 지금 현업을 제대로 파악 못 하고 있는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당장 내년 3월에서 6월 사이에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한 AI 기업들의 대폭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대폭등이요? 그러니까 언제요? 저는 3월에서 6월 정도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이유가 오늘 이제 방송에서 이제 말씀드릴 거예요. 이게 무슨 뭐 제가 차트나 이런 게 아니라 기술적으로 지금의 AI보다 훨씬 진보된 AI가 엔비디아의 기반으로 나오는 AI 모델들이 그때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아마 지금 생각하는 거 이상의 점핑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사실은 엔비디아가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싸거든요. 뭐 또 다들 실적이 좋으니까. 그러니까 실적이 많이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사실은 밸류에이션이 상승해서 오른 주식이 아니에요. 그렇죠. 주가 오른 실적으로. 만큼 해서 밸류에이션은 하는데 밸류에이션이 30배가 안 되거든요. PER이. 근데 이제 지금 다른 AI 주식들 중에서 30배라고 하면 굉장히 싼 주식이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저는 이제 내년도에 엔비디아가 올해보다는 주가 상승률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약간 시장이 우려하는 건 이런 거죠. 성장률,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멀티플이 빠지지 않을까 하는 염려인데 그것보다는 훨씬 더 높은 실적? 지금 시장에서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시장이라는 거는 증권가겠죠. 월가라든가 증권가에서 보는 숫자는 매우 지금 과소평가돼 있을 확률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이 내년에도 핵심이고 그래서 저는 내년도에도 글로벌 증시가 올해보다 더 상승할 것 같아요. 요 2025년을 2026년으로 고쳐서도 그러면 내용은 비슷합니까? 일부 바뀌는 부분이 있지만 상당 부분 그대로 유사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거는 저기 있는 내용들에 대한 기본 아이디어가 여전히 유효하고요. 거기 있는 종목들도 제가 많이 언급을 했는데 사실은 저 아는 지인분 중에서는 지금에도 저 책을 안 보신 분들은 저 아이디어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봐도 된다라고 말씀은 드리지만 그 내용 중에서 그래도 어쨌건 2, 3년간 업데이트된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 내용들을 보면서 앞으로 2, 3년간 최근 흐름이 어떤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부에 좀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고 좋습니다. 그런 판단을 기반으로 했을 때 지금의 미국의 빅테크 상위 기업들이나 대형 AI 기업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리고 제가 선호하는 추천 종목 하는 것들을 우선순위 순서대로 몇 종목 정도를 언급하는 걸로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결론처럼 들리시겠습니다만 또 다른 결론을 위한 서론이었을 뿐입니다.
예, 본격적으로 서병수 의원님의 강의는 지금 시작됩니다. 예. 좀 한번 빠져들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준비해 주신 내용이 되게 많아요, 오늘. 예. 일단은 제가 이제 저 책의 내용을 하면서 제가 2023년 말 24년에 얘기 드렸던 거가 지금도 얘기 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그 내용을 좀 네. 간단히 말씀드렸대요. 제가 그 당시 저 책에 썼을 때, 기본적으로 세 가지 아이디어를 주목하자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그러니까 디지털로의 전환인 네. 거죠. 사실 저는 그때 AI보다는 디지털 전환이라는 좀 더 광범위한 관점으로 써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썼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그 생각은 약간 바뀌긴 했지만 거기 있는 종목이나 흐름은 기본적으로 유효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전기 중심의 에너지 전환, 그리고 ESG 요 세 가지를 뽑았고요. 어허. 전기 중심의 에너지 전환이라고 하는 거는 전기차로서의 전환, 그리고 뭐 데이터 센터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그 당시는 친환경에 대한 이슈들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태양광이나 풍력 이런 부분들까지 포함이 된 거고, 네. ESG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MZ 세대로의 주력 경제층들이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생각하는 공정이라든가 환경이나 거버넌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회 전반에 파급될 거고 중요할 거다라고 봤습니다. 그게 이제 저 책의 기본 내용이고, 그럼 그 각 아이디어별로 실제 흐름은 어떻게 되고 관련 종목들이 어떻게 되나 그런 것들을 각 파트별로 다 다루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시점과 지금 시점에서 비슷한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어요. 그리고 그게 사실 저는 25년 투자도 좌우했고 26년 투자도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사실 저는 이제 곧 말씀드리겠지만 26년은 25년의 확장판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25년에 주가가 많이 올랐다가 아니라 얘가 오른 것보다 더 오르거나 비슷하게 오르는 게 26년의 흐름일 거예요. 예. 그럴 때 그럼 25년과 26년에 이어지는 그 흐름이 뭐냐라고 하면, 일단 아까 제가 저 책에서 23년에 진단했던 거는 기본적으로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친환경, 그리고 세대 전환인데 이 중에서 세대 전환이라고 하는 거는 그대로 갑니다. 그런데 이 세대 간의 전환을 저는 그 당시에 평화로운 전환 내지는 왜냐면 이제 은퇴를 이제 하시니까 그런 흐름으로 봤는데, 지금의 흐름은 평화로운 세대 교환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은 각 세대 간의 싸움, 이런 세대 것들, 갈등. 네, 세대, 미국에서의 지역별 갈등 이런 것들도 그렇고, 최근에 뭐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도 30대들과 5, 60대들이 느끼는 세상을 보는 관점들이 정당이라든가 여러 가지에서 굉장히 큰 차이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갈등들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아까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전기 중심의 에너지 전환도 모두가 같이 행복하게 전환이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미국과 중국과의 갈등이 더 전면에 들어서고 있고, 네. 사실은 저는 이 둘 간의 이것들이 이미 전시 경제로 진입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미중 간의 갈등이. 미중의 갈등이요. 네,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전쟁을 했을 때는 군인들만 싸우지 민간인들은 안 싸웠거든요. 네네. 근데 경제가 총동원령이라는 시스템으로 전환이 된 거는 사실상은 2차 대전 전후입니다. 네. 근데 그때도 총칼이 부딪힌 다음에 그때부터 경제를 전환을 했거든요. 근데 2차 대전 때 독일이 초반에 성공을 할 수 있었던 거는 독일은 이미 먼저 전시 경제로 전환을 한 다음에 전쟁 준비를 하고 딱 들어갔고, 일본도 그렇게 갔던 거고, 그래서 일본이 미드웨이 해전을 공격하고 난 다음에 미국이 대량의 함대를 물량전으로 쏟아부은 게 1년 정도의 시차가 있거든요. 그때 준비하는 기간. 그렇죠. 왜냐면은 탱크를 만들 때 기존의 트럭 공장을 탱크 공장으로 만들고 일반 상선 공장을 군함 공장으로 만들고, 그리고 그것도 대량 물량을 찍어내고 한데 1년 정도의 시차가 걸렸어요. 전시 경제로 전환하는. 예. 근데 이제 지금 상황은 미국과 중국이 서로 싸울 거를 상수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미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의 대결, 대만과의 전쟁을 가정을 한 지난 수십 년간의 경제로 전환이 됐고, 미국이 지금 그걸 보게, 쟤들은 이미 전시경제 전환이 됐구나. 우리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이게 지금 더 노골화되고 있다고 봐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예보냐면은 실업률은 높게 유지해. 하지만은 전쟁에 필요한 물자를 대규모로 찍어내야 돼. 거기에 필요하게 해서 돈을 유동성을 푸는 거 어쩔 수 없어. 네. 그리고 일반인들이 기본적으로 생계에 필요한 소비 영역은 줄여버려. 그러니까 관세 좀 높여가지고 그 소비재 가격 좀 해서 좀 덜 쓰면 어때? 그 대신 그 돈으로 번 돈으로 최소 생계 유지하고 군수물자로 가야 돼. 그리고 지금의 군수물자는 뭐야? 그게 바로 AI인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죄송합니다만 네.
전시 경제라고 말씀을 하셔서 예. 많은 분들이 이제 헷갈리실까봐. 예.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중동의 지정학적 위험 때문에 그런 전시 경제라기보다는 아니다. 지두 간의 패권을 중심에 놓고 예. AI에서 특히나 밀리면 안 되니 전시로 전환한 그 기간이 예전에 오래 걸렸던 것처럼 그걸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는 그런 체제다. 예,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한국 증시에서도 놓고 보면 올해 조선주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조선주 사실은 되게 위기였거든요. 중국에 의한 위기도 있었는데 미국이 군함을 만들어야겠다. 네. 상선도 이제 자기들 중심으로 가야겠다. 군수물자의 생산 능력을 키워야겠다. 네네네. 이런데 미국이 못하니까 간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미국이 제조업을 부활하겠다는 것도 그거죠. 왜냐하면은 지금 모든 전쟁 물자라고 뿐만 아니라 생필품이 전부 다 중국에 의존이 돼 있는데 이거를 완전히 끊지는 못하더라도 이런 상태로 그냥 했다가 동결되면은 지금 해상 봉쇄가 막히는 것처럼 위험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네네. 그리고 사실은 중국이 전기차를 그동안 발전시켰던 이유도 뭐냐면 이제 지나고 나서 보면 석유를 외국에서 수입을 많이 하는데 석유 해상 패권을 다 해상 봉쇄를 미국이 하니까 그걸 막겠다고 걔네들은 전기차를 엄청 키웠고 그러면서도 석탄을 엄청 많이 쓰거든요. 왜냐하면 석탄도 내부에서 생산되니까 이거는 에너지 자립과 전쟁 수행이라는 걸 하는 거지 친환경의 목적이 아닌 겁니다. 그리고 식량 비축도 많이 했던 것도 그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중국은 꽤 오랜 기간 준비를 했는데 이제 우리도 안 되겠다. 미국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네라고 트럼프가 본격적으로 돼서 시장에 가시화된 게 2025년인 거고 그래서 지금 2025년에 주도주로 올라갔던 전 세계 주요 종목들이 모두 다 그런 종목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AI와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는 키워드는 비슷해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변화가 아니라 전시경제라고 하는 시스템 하에서의 전환. 이것들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뭐 중동의 이것과 상관없이 트럼프 정부 들어와서 그동안은 중국만 혼자 갔다가 미국이 맹렬하게 가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국 내에서의 내수 소비는 억제하고 왜 안 좋아? 돈 좀 풀지 하는데 경기 부양 안 하고 부동산 경기 부양 안 하지만 반도체 주식은 그렇게 올리고 네. 뭐 이런 식들이 뭐냐면 양국을 포함한 전 세계 경제가 지금 전시 경제에 준하는 AI와 전쟁 물자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원자재 에너지도 지금 최근에 뒤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저 책에서 전제를 했을 때는 전시 경제로서의 전환은 얘기를 안 했는데 그 부분이 지금 가장 강하게 되고 그리고 세대 간의 이러한 것들도 이러한 먹고 살기 힘든 과정이 되다 보니까 갈등이라는 요소들로 조금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스템에서는 그런 갈등을 무마를 하려면 돈을 풀어서 가는 게 가장 평범한 거죠. 그리고 원래 전시에는 높은 인플레이션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인플레이션은 저는 계속 유지되거나 높은 수준을 갈 수밖에 없고 지금 뭐 미국에서 스테이블 코인 찍겠다고 하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돈을 유동성을 더 푸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지금 사실 내년도에 경기 좋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정부가 돈 많이 푸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코스닥 시장을 살리겠다고 뭐 이런 것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도 사실은 전쟁 상황이라고 하지는 않지만 어떻게 보면 미중 패권 전쟁의 전선의 한 영역이거든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 지금 국방비를 어마어마하게 늘리면서 군수 관련 기업들의 주가들이 많이 올랐고요. 우주 산업도 그런 케이스죠. 그래서 저희가 2023년에 봤을 때하고 지금의 가장 큰 거는 전시 경제라고 하는 키워드로서 지금의 상황을 보고 그랬을 때에 그래서 사실은 연초 같은 때 방산주들이 조금 많이 오르긴 했는데 결론은 팔란티어가 더 올랐고요. 결론은 AI 주식이 더 오른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전쟁에서 미국이 중국을 물량전으로 싸워서 이길 수 없거든요. 탱크 비행기 아무리 찍어봐야 중국의 물량전을 이길 수 없게 되니까 AI로 이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지금 핵심 무기는 AI인 거고 중국도 그걸 알기 때문에 AI를 하는 거고 그래서 AI가 전시 물자로 가고 그리고 지금의 시스템은 총력전으로 가니까 생산 시스템도 완전히 구조적으로 바꿔야죠. 그거 미국이 생산은 어떻게 중국 인건비와 저 노하우로 이길 수 있겠어요? 그것도 AI인 거죠. 그러니까 이 AI와 디지털 전환이라 하는 게 비슷해 보이지만 오히려 지금 AI에 대한 제가 23년에 봤던 것보다 상황은 더 가속화되거나 더 촉진되고 있다. 그러면은 이제 이게 과하게 갔을 수 있잖아요. 2025년에. 근데 과연 미중 간이 이 갈등의 구간이
미국이 제조업 일정 수준 높이고 그리고 뭐 대만에서 중국의 위협을 완전히 차단한다라든가 혹은 중국이 완전히 미국의 패권을 제압하고 대만을 먹는다든가 어떤 하나의 형태로 나오기 전까지는 갈등 구간이 해소되진 않잖아요. 네. 근데 이게 26년에 해소 구간으로 들어갈 거로 보세요? 아니죠. 이제 시작이에요. 예, 그러니까 저는 2030년 이후로 보는 것 같아요. 그거는 제가 이제 시간을 그렇게 보는 거는 그거는 실제 뭐 전쟁이 나면서요? 아니면은 경쟁이 끝나면서요? 어떤 형태로든요. 왜냐하면은 그리고 양국 다 2030년까지를 준비를 하고 모든 것들의 장기전 시스템을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시진핑 같은 경우에도 2030년까지 집권을 하는 형태로 네네네네. 갔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전시사령관으로서 용인을 해준 거죠. 중국 시스템이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지금 보면은 AI를 대규모로 찍어내려고 하게 됐을 경우에는 가장 큰 게 전기잖아요. 예. 그래서 전기와 관련돼서는 중국이 앞서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전기에서 이기려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했을 때 트럼프가 내세운 대안은 뭐냐면 일단 급한 대로 셰일 써, 천연가스 써. 하지만 그런 걸로는 다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원전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트럼프 정부가 나왔던 원전 행정명령 4가지 정책을 다 보면은 2030년까지 뭘 하고 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SMR이라든가 주요 원전 정책들이 그때부터 가시화되는 걸로 나와요. 2030년. 예. 그리고 우리가 지금 히토류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미국 내에서 히토류 정제 공장까지 만든다고 하고 국방부의 자금이 지원되고 하는데 그런 것들도 뭐냐면 그 공장들이 가동되는 시기가 28, 29, 30, 26, 이때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AI 데이터 센터를 지금 어마어마하게 짓고 있잖아요. 그 자금이 정부 자금도 있지만 상당수는 사모펀드 자금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 사모펀드 중에서 그냥 우리가 아는 주식쟁이가 아니라 우리 맥커리 인프라 같은 대규모 인프라에 투자하는 자금들이 작년 올해 그러니까 24년, 25년에 막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 자금들이 들어오는 자금들은 보통 3년에서 5년짜리 프로젝트예요. 옛날에는 도로, 다리 이런 거에 그렇죠. 투자하던 인프라 펀드가 네, 그게 데이터 센터로 들어온 거죠. 그러면은 지금 이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걔네들은 우리 주식쟁이들처럼 뭐 100%, 200%는 아니지만 무조건 맥커리 인프라처럼 또박또박 먹어야 되고 실패가 네. 없어야 되는 건데 네. 그 자금들이 대규모 들어왔다는 거는 3년에서 5년간 견적이 이미 나온다는 얘기예요. 견적. 예, 이미 계산이 나온 거죠. 맥커리 인프라 같은 데가 도로 투자했을 때는 3년, 5년에 뽑힐 건 나오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이게 틀어졌다고 하면은 미국 자본주의는 망하는 겁니다. 그중 거기에 들어가는 사모펀드 자금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도 지금 3에서 5년 정도까지 가는데 예를 들어서 내년, 내후년에 그런 모든 갈등이 포개거나 둔화되면은 안 되잖아요. 안 되지. 예. 네. 이거는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이 싸움은 2030년까지 서로 힘을 키우면서 하는 거고 2030년 전후로 해가지고 뭐 중국이 대만을 공격했다가 붕사되건 하늘 쪽이 우위가 되건 그래서 뭐 28년 설도 있고 29년 설도 있고 30년 설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여러 가지를 본다 하더라도 적어도 2026년은 아무리 주식시장의 선행성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붕괴되긴 너무 빠르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26년이 25년보다 더 강하게 가는 흐름이다. 그리고 지금의 갈등 구간이라든가 세대 간의 문제라든가 지역별 갈등이나 인플레이션이나 이 모든 것들이 기본적으로 26년에 확산되는 구간이다. 라는 거를 저는 보고 있어요. 더 확산된다. 엄청 새로운 뷰예요. 보통 예. 이 AI 거품 막 논 이래가지고 예. 내년엔 조금 이렇게 또 한 그러니까 한 단계. 지금 다들 저 끝에 음. 얼마만큼 와 있을까를 생각을 하는데 얼마나 더 가야 할까를 보시는 거예요. 저는 아무리 부정적으로 보더라도요. 3할도 왔을까? 저는 1할 정도에서 10%이죠. 예, 1할에 10%에서 20% 정도 보고 있고 지금 모두들 그 얘기 하시잖아요. 모두 다 버블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모두가 버블일 때가 버블인 적이 있었나요? 그렇죠. 버블일 때는 다들 그냥 취해 있죠. 예,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은 너무나도 건전한 조정 그리고 이 변화를 주도하는 미국 시장이 증시 상승이 가장 더뎠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래요. 엔비디아 주가가 저는 매우 적었다고 봐요. 왜냐? 아까 말한 대로 성에 안 차십니까? 그러니까 시장을 주도하는 대장주가 밸류에이션의 상승이 없이 끝난다는 거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모든 애널리스트들이 분기마다 그러니까 실적 발표가 나올 때마다 공식적인 가이던스가 아니라 잠정적으로 생각하는 가이던스까지 매 분기 다 돌파를 했잖아요. 맞아요. 그래 왔죠. 그런 상황에서 밸류에이션에 리레이팅도 없는 상황에서 엔비디아의 버블을 얘기한다고 하는 거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AI 거품이나 버블이라고 볼 수 없고 이게 민간 경제라고 생각을 하면은 지금 정도에서 과한 흐름인데 전시 경제라고 생각하고 아직 전쟁이 수년간 수행해야 될 초입부라고 하면은 지금 상황에선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23년보다 제가 지금 보는 뭐 AI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는 거는 오히려 더 강화되고 있다. 그리고 전기 중심의 에너지 전환이라 하는 것도 그 당시에는 친환경도 있고 전기차도 있고 했는데 지금은 모든 흐름이 데이터 센터와 연결되는 전기로 연결이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이디어가 여러 개 있다가 데이터 센터를 하나로 줄었으니까 안 좋은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하나가 모두가 다 미국과 중국이 목숨을 걸고 전력을 다할 수 있는 전시 상황의 수단으로서의 전기잖아요. 그러면은 미국과 중국 중에 누구 하나가 망할 때까지는 사실상 이 싸움은 계속 가는 거고 그러면 전기 중심의 에너지 전환은 동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더 가속화되거나 폭등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해서 최근에 원전 관련 뭐 오클로라든가 센트러스 에너지 이런 주식들 많이 고점에서 빠졌잖아요. 무조건 전고점은 돌파해요. 내년에 전고점 돌파는 한 거고 상단은 어디까지 열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저는 좀 하고 있어요. 이야, 전고점 회복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는 전혀 상단이 또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그러니까 옛날 그거 아니까 미국과 소련의 어떤 그 우주 개발 경쟁이라든지 뭐 그런 거죠. 핵무기 개발 경쟁처럼 뒤처지면 죽는다. 그래서 사실 이건 뭐 대단한 사이트는 아니고 그 시점에서의 글로벌 시가총액 상위 순서를 보여주는 흐름입니다. 그리고 이제 12월 말 기준으로 한 건데 지금 이제 이걸 보시면 저는 이런 거를 거의 한 1년 전, 2년 전 제가 24년에 와서도 이 사이트를 보면서 항상 지금의 흐름을 볼 때 이걸 봐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한 2, 3년 전만 하더라도요. 여기 자리에요. 얘네들이 있었어요. 12 전후에. 한 1, 2년 전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버크셔 해서웨이가 글로벌 시가총액 10위권 밖으로 떨어진 게 얼마 안 돼요. 그렇죠. 그리고 월마트가 떨어진 것도 되게 얼마 안 됩니다. 그리고 JP 모건 같은 애들도 당연히 여기보다 위에 있었고요. 그리고 전통적인 경쟁. 근데 지금 딱 보면 뭐냐면 1위부터 10위 중에 아람코 빼고선요. AI와 아이들이 다 있는 거죠. 저 이제 전 세계 시총 순위. 그렇죠. 전 세계 시가총액 순위입니다. 그러면 사실 아람코 빼고 나면 아람코는 사실 사우디라는 나라 전부잖아요. 국경제를 대표하는 거고. 사실은 저희가 이렇게 하지만 옛날에는 이 엑스모빌이 지금 20위권에 있지만 얘가 여기 있을 애가 아니에요. 예전에는 시총 1위 하던 애거든요. 줄긴 줄었다 하더라도 많이 좀 떨어진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직면한 시에 특히 버크셔 해서웨이가 10위권 밖으로 내려왔다는 건 저는 의미가 크고요. 그럼 얘 자리를 누가 차지했냐? TSMC, 브로드콤, 테슬라. 사실 이 세 명은요. 1, 2년 전까지만 해도 감히 이 자리에 오를 애가 아니었어요. 어디 버핏한테? 어디 버핏한테. 버핏도 해지만 야 어디 월마트한테. 월마트가 얼마나 대단한 기업인데요. 그런데 JP 모건한테. 지금 얘들하고 이제 시총의 레벨이 완전히 그레이드가 달라졌잖아요. 그렇죠. 자리가 달라요. 그럼 이게 뭐냐? 모두 AI인 거예요. 근데 이 상황이 왜 가능해졌을까라고 생각을 해봐야죠. 그래서 AI와 관련돼서 최근에 왜 그렇게 시총이 많아졌을까를 했을 때 저는 사실은 제 블로그에다도 언급하긴 했는데 올해 투자와 관련돼서 가장 하나의 차트를 봐야 된다면 저는 이 차트고요. 내년에 투자에서도 하나의 차트를 봐야 된다면 이 차트로 얘기합니다. 저게 제일 중요하다. 근데 저 차트는 뭐냐면 우리가 미국에서 투자를 하잖아요. 투자 중에서 고정자산 투자 금액을 했는데 이제 고정자산 투자에는 이제 주택이 포함이 되잖아요. 그래서 주택을 제외한 고정자산 투자 이거를 미국이 분기별로 한 금액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둘로 나눠서 데이터 센터와 연결된 고정자산 투자와 데이터 센터를 제외한 고정자산 투자를 둘로 분류한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보시면 2022년 말부터 AI만 가죠. 그리고 그리고 되게 인상적인 건 24년 들어서서는요. AI를 제외한 투자는 줄고 있어요. 오히려. 절대액도 줄고 있어요. 전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나라 경기가 별로 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기업들의 투자가 없기 때문이거든요.
투자라고 하는 거는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긴 하지만 일단 소비나 이런 거하고 다르게 금액이 크고 파생이나 이런 게 크기 때문에 투자 자체가 줄게 되면은 전체 GDP에서 음으로 양으로 미친 영향이 꽤 커요. 그럼요. 그런데 지금 여기 이제 보시면 AI를 제외한 영역들은 투자가 줄고 있어요. 예. 그럼 사실상 저기는 실질적으로 성장이 역성장하고 있는 거죠. 그쵸. 그럼 저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이쪽 영역은 안 좋아요. 근데 이쪽 영역이 AI를 뺀 모든 영역인 거예요. 근데 AI를 지금 합쳐서 계산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요게 지금 이제 두 개를 합친 총 고정자산 투자를 나온 거를 분기별로 똑같은 걸로 한 거거든요. 네네. 늘고 있어요. AI에만 자원이 가고 AI 아닌 데는 안 가고, 그래서 AI 아닌 데는 심지어 역성장 단계인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이제 여기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 중에 하나가 공정성이나 평등 이런 것들에 대한 감각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럼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전체 지금 성장은, 투자는 되고 있으니까 전체 지수는 올라가는 거예요. 더군다나 AI 관련들도 시총이 크니까 증시는 더 가겠죠. 그런데 제가 먹고 사는 건 되게 힘들어요. 난 AI스럽지 않으니까, AI 관련 자산이 없으니까 불편한 거죠. 하지만 실체는 뭐냐? 이런데 안 좋은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AI를 제외한 나머지 영역은 저성장 내지는 사실상 역성장 구간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게 정상적인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아니 도대체 정부가 뭐 하는 거야? AI 아닌 산업도 키워야 되고 가야 되지 않겠어라고 하는데 이런 얘기하는 분은 아무도 없죠. 맞아요. 왜냐? 전시 상황이니까요. 미국에서 지금 관세를 높여가지고 소비자 물가 올라서 뭐 여러 가지 립 서비스 하지만 해소 안 하잖아요. 중국이 지금 되게 경기가 안 좋아서 부동산을 띄워야 된다 할 때 적절한 립 서비스나 가끔 보조금을 주지만 안 하잖아요. 네. 근데 그 정부 보조금이 전부 다 어디로 가나요? 데이터 센터, 미국의 중국 그렇죠. 같은 경우는 반도체 기업들한테 몽땅 가잖아요.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이 왜 그렇게 폭발적하냐? 이거는 일반적 경제 상황에선 이해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 경제학자분들은 지금 상황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말이 안 되는 상황을 전시경제라고 생각을 하면 모든 얘기가 돌아가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고민할 거는 지금의 전시 상황이 완화 내지는 줄어드는 구간이냐, 강화되는 구간이냐. 아까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절대 지금은 엑셀러레이트, 가속화되는 구간이지 줄어드는 구간이 아니다. 야. 그래서 이 차트가 내년에도 여전히 유효할 거다. 계속 저것만 쳐다봐라. 예. 이게 더 이 세상에서 크게 단 한 벌어져. 장의 더 그림만 벌어질 봐야 거다. 한다면 무조건 저거다. 예. 그러니까 지금 저희는 돈이 몰리는 대로만 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를 예를 들어서 이제 저는 별로 안 좋아하지만 부동산 얘기로 드려도 우리 10년 전에 강남의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오른 거 아니야 라는 얘기들을 했잖아요. 그렇죠. 네. 하지만 닥치고 모든 돈들은 강남 부동산으로 가면서 지금은 이제 모두들 다 그런 얘기 없고 강남 부동산을 언제 사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만 하잖아요. AI에 대해서 닥치고 몽땅 AI만 사라고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10년 전에도 강남 부동산 좋지, 뭐 격에 크게 빠지게 하겠어? 하지만 근데 너무 오른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심지어 일부 분들은 부동산은 버블이라고 얘기했죠. 네. 예. 심리적인 측면에서 놓고 보더라도 AI는 아직 초입부도 안 왔다 라는 게 저는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그리고 이 흐름은 내년에도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되게 좀 장황한 얘기 같고 전시경제 이게 뭔 소리야?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이 부분들을 되게 강조드린 이유가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25년에도 투자가 힘들었고 26년에도 투자가 힘들다. 사실 올해 한국 증시에서도, 그러니까 25년에 한국 증시를 보더라도요, 전시경제라는 키워드와 상관없는 주식들 중에 오른 거는 기껏해야 화장품 정도예요. 화장품 APR이라든가 그러네요. 몇몇 화장품을 제외하고서 의미 있게 상승한 종목들 전부 다 보세요. 조선, 방산, 전력기기 예, 다. 뭐 모두 다 동일한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근데 한국만의 얘기일까요? 저는 이제 사실은 가급적이면 소비주도 살려고 해요. 특히 최근은 젠지를 포함한 MZ 세대들로 소비 흐름이 바뀌면서 나이키 같은 전통적인 소비재들이 몰락하고 있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소비재 내에서의 주류 패권들이 바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불과 6개월 전까지만 해도 그런 주류 패권에 넘어가는 새로운 세대들이 원하는 소비재 주식들을 되게 많이 선호를 했고요. 포트폴리오에서 그런 것도
일정 부분 가져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제가 그 비중을 0으로는 안 만들었지만 몇 개월 전보다 많이 줄었어요. 왜냐하면 미국도 중국도 지금 소비재 젠지들이 그런 선언한다 해도 걔들 쓸 돈 신경 쓰는 게 아닌 거예요. 너희들 먹고 살기만 해주고 실업률만 유지하면 돼. 필요하면 내가 정부에서 옛날 코로나 때처럼 돈 풀어줄 테니까 걱정 마. 생계는 유지시켜줄게. 하지만 그런 데다 돈 쓸 필요 없어. 몽땅 무기 만들고 전쟁으로 가야 돼.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세요. 미국에서 주택난 심각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집 지을 생각은 안 하고 조선소 짓겠다잖아요. 도대체 언제부터 미국이 조선소를 했다고요? 공장 짓겠다고 하잖아요. 없던 히토리 공장까지 지금 만든다잖아요. 예. 아니 미국에 집 부족하다는데 집이나 줘야지 왜 그 짓을 하고 있겠어요? 전시 경제니까. 예, 전시 경제니까. 그리고 이거는 미국과 중국 중에 어느 하나가 꺾일 때까지는 가는 거죠. 근데 이제 꺾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할 수 없죠. 그리고 사실은 이 전선에서 잘 드러나지 않는 부분 중에 하나가 저는 아까 말씀드린 세대 간의 갈등이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부의 절대량은요. 연령대가 많으신 분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쵸. 그렇죠. 예, 뭐 부동산도 그렇고 뭐 주요자. 그렇지만 최근에 뜨는 AI 관련 주식들은요. 아무래도 젊은 친구들이 사기가 좀 더 유리하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곧 제가 뒤에 가서 설명드리겠지만 암호화폐라든가 가상자산이나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젊은 분들이 더 접근성이 좋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분들은 금융과 관련돼서도 왜 우리가 전통적인 돈을 써야 돼? 뭐 금을 왜 해야 돼? 뭐 이런 얘기들까지 하죠. 예. 그러면 이 영역들의 지금 흐름도 어떻게 보면은 세대 간에서 젊은 친구들이 유리한 구간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동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 싸움이 원활하게 가기보다는 되게 치열한 갈등인 거죠. 저는 AI도 세대 간의 변화하고 연동이 된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옛날에는 먹고 살기 힘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장을 짓고 물건을 만들 때 그 공장이 한국이 경제 성장이 높아졌다. 그럼 그거 다 못 사는 나라로 보냈어요. 그럼 거기서는 적정한 뭐 노동 착취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적인 안 좋은 거 하더라도 대충 참고 갔어요. 하지만 지금은요, 아프리카에 사는 친구들도 멕시코에 사는 친구들도 SNS를 보고 친환경을 얘기하고 공정을 얘기하기 때문에 과도한 수준의 착취와 억압이 어려워요. 그 행복한 나라 부탄이나 네팔 이런 데서 시위가 일어날 거라고 누가 상상을 했겠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게 실물 경제만 얘기 들면 2년 전에 한번 구리 가격이 폭등한 적이 있어요. 최근에도 많이 오르긴 했죠. 그때 이슈였는데 그게 왜 그랬냐면 멕시코에서 가장 큰 구리 광산이 폐업을 했는데 거기와 관련돼서 외국계 기업들이 거기를 운영하면서 환경 문제가 컸다고 해서 그 파업이 일어났고 예전 같으면 독재 국가에서 어떤 식으로 눌렀는데 그게 안 돼서 정권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세대 간의 갈등들이 큰데 그러면은 도대체 더럽고 지저분한 건 누가 해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미국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AI로 하자. 그리고 젊은 친구들도 그 얘기하죠. 지저분한 일들은 AI가 하면 되잖아. 사무 업무를 할 때도 야 너는 신입사원이니까 이거 잡다한 거나 이거나 정리해. 아니라 정리는 AI가 해. 젊은 친구들도 감각이 있으면 나도 고급적인 걸 할 거야. 그럼 그건 누가 하나요? 그러니까 그런 AI의 확산과 근무에서의 그런 것들도 젊은 친구들도 내가 1년 차, 2년 차다 해도 구질구질한 일이 아니라 제대로 된 거 할 거야. 라는 것들도 AI하고 연동이 되는 거예요. 공장에서도 마찬가지죠. 공장에서도 내가 공장에서 조이면서 30년 이렇게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거 누가 하나요? AI가 해야죠. 그러니까 AI의 전환이라고 하는 거는 세대 간의 변화와 이 갈등의 전선에서 그들이 유리한 방향으로 가는 측면도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국가 간 대결에서도 유리한 구도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게 되면은 두 가지 내부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세대 간이라는 갈등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미국과 중국이란 양대 세력 간의 갈등 그리고 이 갈등 구간에서 이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일반적인 평시나 민간 상황보다 더 폭발적 성장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쏠림 그리고 우리는 이 쏠림을 지금 봤지만 아직 완결됐거나 끝났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 세대 간의 갈등 문제도 그렇고 미중 간의 갈등이라고 하는 것도 1, 2년 안에 끝나는 게임이 아니에요. 이거를 장기전으로 봐야 되고 그리고 그 장기전으로 봤을 때 우리가 주식시장에서의 움직임은 25년에 두드러지게 나왔는데 25년으로 끝났다고 하기에는 좀 너무 약하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세대 간 갈등까지는 정말
생각지 못했어요. 예. 네.